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숙면을 위하여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들은 으스스한 상식입니다. 사실은 유튜브 채널들을 보셔도 많은 귀신 이야기라든지 괴담 같은 것들을 다루는 채널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 이야기들이 별로 무섭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으스스한 상식들을 자주 다루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무서워요.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거고요. 최대한 교차 검증을 나름대로는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실들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정보들만 있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안내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으스스한 상식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사라진 핵폭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는 제목만 봐도 정신이 나갔는데 아니, 없어질 게 따로 있지.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National Interest라고 하는 미국의 월간지입니다. 근데 약간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곳인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2021년 3월 12일의 한 기사입니다. 미군 핵무기 6개 실종이라고 하는 이름에 상당히 보기만 해도 무서운 기사인데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1996년 존 우 주연의 영화였던 브로큰 에로우에서 배우 프랭크 웨일리가 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잃어버리는 게 무서운 건지, 아니면 그게 너무 자주 일어나서 그걸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 게 무서운 건지 잘 모르겠어. 라는 대사인데요. 이 브로큰 에로우라는 게 해석하면 부러진 화살이죠. 그게 핵무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일컫는 이제 관용어라는 거죠. 은어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가 한 말이 핵무기를 잃어버리는 게 무서운 건지, 아니면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걸 일컫는 관용구가 있는 게 무서운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인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1950년부터 1980년까지 핵무기 관련된 사건 사고는 32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인 발사, 폭발 또는 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핵무기 6개가 분실되었고요. 놀랍게도 아직도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6개의 핵폭탄이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 어떤 것들이 회수가 안 됐다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1950년 2월 13일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실종된 핵무기는 71년 동안 발견되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도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미 공군 B-36 폭격기의 승무원들이 모의 핵공격 훈련을 하던 도중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 기지에서 텍사스 카스웰 공군 기지로 향하던 도중 비행기의 엔진 고장으로 인해서 이 폭탄을 투하하게 됐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폭탄에는 핵폭발에 필요한 플루토늄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상당량의 우라늄이 들어있었습니다. 라는 건데요. 무슨 이야기냐, 결국은 이 핵무기를 이송한다든지 그런 식의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평상시에. 그래서 공군기지에서 다른 공군기지로 이송을 하다가 비행기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추락하면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 미리 버려, 핵폭탄을. 그래서 바다 어디 한가운데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핵폭탄이. 근데 이제 공식적인 보고에 따르면 터질 수 있는 상태의 핵폭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식인 건데, 뭐 그거야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비행기가 추락할 위험 때문에 떨어뜨린 적이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1956년 3월 10일 첫 번째 폭탄을 잃어버리게 된 지 6년 후 플로리다주의 맥딜 공군기지에서 모로코 벤 게리르 공군기지로 향하던 B-47 폭격기가 지중해에 추락하면서 핵코어 2개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공중급유를 하다가 이런 이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고요. 정확한 무기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B-47은 보통 마크 15급 핵폭탄을 탑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장거리로 운행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기름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급유기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급유를 하는데 많이들 그런 장면들을 영화에서든지 혹은 뉴스 기사든지 보셨겠지만 되게 위험하대요. 그게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은 거의 추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비행기가 싣고 있던 무기도 같이 이제 손실이 발생하게 됐는데, 어떤 무기가 뭐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 건 없다. 다만 B-47 폭격기가 평상시에 싣고 다니던 게 핵폭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핵폭탄에 관련된 무기를 잃어버리게 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는 거네요. 다음 세 번째도 있습니다. 1958년 2월 5일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에서 모의 전투를 하던 도중에 마크 15급 무기를 탑재한 또 다른 공군 B-47 폭격기가 F-86과 충돌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착륙을 시도한 후 폭격기 승무원들은 무게를 줄이고 비상 착륙 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바나강 하구 근처 와소 사운드 상공에서 투하된 폭탄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의 전투를 하다가 이 폭격기랑 다른 전투기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착륙을 할 수가 없는 기체 상태가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싣고 있던 핵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다 라는 거네요. 다음 네 번째도 있습니다. 1961년 1월 2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골즈버러 근처에는 우라늄의 핵연료가 아직도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핵연료는 이륙 직후 추락한 B-52에 탑재된 24메가톤급의 핵폭탄 2개의 핵연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고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회수된 폭탄의 작동장치 4개 중에서 3개가 작동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B-52라고 하는 폭격기에 탑재됐던 핵폭탄 2개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터지진 않았어. 근데 첫 번째 거는 안전 관련된 스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핵폭탄이 막 터지면 안 되니까. 그 4개 중에 3개가 작동된 상태였어.
하나만 켜지면 터지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슬아슬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잘 회수가 된 것 같은데 두 번째 폭탄이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폭탄은 지하 6m 깊이의 진흙밭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주 깊이 꽂힌 거죠, 폭탄이. 핵을 수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태가 되게 안 좋았는지 수거를 실패했어.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지상권을 샀어요. 땅을 그냥. 걷다가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 내용인가 봤더니 이게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1961년 골즈버러 B-52 추락 사고에 대한 문서거든요. 이게 뭐냐? 거기가 약간 농장 같은 땅이었대요. 여기다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도로도 짓지 말고 그냥 뭐도 하지 말고 그냥 둬라. 여기를 그냥 돈 줄 테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지금 묻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꽤나 큰 일이었는지 이 인근 지역에는 이거를 이제 추모하는 추모비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회수가 못된 핵폭탄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 다섯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1965년 12월 5일 1메가톤급 열 핵무기를 탑재했던 A-42 스카이호크 공격기가 USS 타이콘데로가 함상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태평양에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조종사와 기체 그리고 폭탄이 수심에 빠르게 가라앉게 됐고요. 그 후로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USS 타이콘데로가라고 하는 항공모함 같은데 위에 핵무기를 탑재했던 전투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냥 굴러 떨어지면서 그냥 쑥 물에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조종사, 기체, 핵무기가 다 같이 그냥 가라앉아서 회수가 안 된 거죠, 지금까지도. 그러나 15년이 지나서야 미 해군은 사고 발생을 인정했고요. 사고가 육지에서 5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항공모함은 일본의 류키 열도에서 약 128km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국이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항공모함에 핵전투기가 떨어지게 됐어. 처음엔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돼서야 15년 뒤에 사실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죽은 안타까운 사고이기도 하지만 핵무기가 어딘가에 떨어졌다는 거잖아. 바다 어딘가에. 그럼 이게 터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거죠. 이게 제일 가까운 육지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만약 터지게 되더라도 안전합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사실 그게 진짜가 아니었던 거야. 일본의 이제 영토에서 128km 떨어진 곳에서 떨어진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지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보니까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이제 어떤 핵무기나 이런 것들을 일본 영토 내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됐다는 거고요. 다음 마지막 이야기도 있습니다. 1968년 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미 해군의 핵공격 잠수함이었던 USS 스콜피온호가 아조레스 제도 남서쪽 약 400마일 지점에서 침몰하면서 핵무기를 손실하게 됐습니다. 99명의 승무원을 잃게 된 비극적인 사건인 것도 맞지만 해당 잠수함에는 최대 250킬로톤 위력을 가진 2개의 핵무기도 같이 탑재된 상태였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잠수함이 이제 가라앉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핵무기도 같이 바다에 가라앉게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가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뭐 어떤 무기가 도난을 당하거나 혹은 뭐 우발적으로 발사가 되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무서운 일들인데 그 무기가 핵무기라는 거는 이건 진짜 상상할 수가 없네요. 근데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더 놀랍고 그렇게까지 많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놀라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로어나 도시전설 같은 것들 약간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고를 한번 좀 뒤집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밤엔 자야 돼, 아침엔 일어나야 돼 이런 것처럼 아주 숨쉬듯이 자연스러워서 에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진짜로 밝혀지게 되는 걸 다루는 게 많아서 제가 도시전설이나 로어를 좋아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5번째 이야기 보세요. 이거 국가가 주도를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맞잖아요. 처음엔 사고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15년 뒤에서야 사실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좀 멀리 떨어뜨렸으니까 인명사고 안 발생할 겁니다.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이런 식이니까 우리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제시해주는 어떤 것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한 번, 두 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튼 그런 아주 으스스한 사고였네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2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찰을 이용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정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 이걸 남을 이용해서 한다는 건 더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제 경찰분들이 이용해서 이런 짓들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경찰을 이용한 자살이라고 하는 문서예요. Suicide by Cop이라고 합니다. SBC 경찰 자살 또는 법 집행기관 지원 자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개인이 공공안전 또는 법 집행기관의 치명적인 대응을 유발해서 자신의 생명을 끝내려는 의도로 고의적인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자살 방법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알아볼게요. 자, 경찰 자살에는 크게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른 후에 경찰의 추적을 받는 상황에서 체포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지는 않을지도 몰라도 단순히 구금된 상태에서는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경찰의 사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유형은 이미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 집행기관의 사살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법 집행기관의 대응을 유도할 의도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일부러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면서 경찰 같은 법 집행기관 사람들이 나한테 위해를 가하게 일부러 유도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의 인지를 잡아가지고 막 인지를 해하려고 해. 그러면은 경찰이 날 제압하기 위해서 날 쏠 거 아니에요. 물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날 최대한 체포하려고 하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날 죽이게 될 거 아니야. 그걸 의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2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죽을 생각은 없어. 근데 내가 도망을 친다든지 뭘 했든지 간에 계획대로 안 됐어. 그래서 무조건 잡혀가지고 이거는 징역형이 거의 무기징역이 거의 확정인 상태다. 그러면 갇혀서 살 바엔 차라리 죽겠다.
하는 의도로 경찰에게 더 위협적인 걸 하면서 죽이게끔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거고, 두 번째 경우에는 그냥 죽을 생각이었어. 그냥 원래. 근데 내가 죽을 용기는 없어. 남이 날 죽여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 일부러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면서 나를 이제 죽이게끔 유도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죽고 싶어하는 일부 용의자가 실제로 실탄을 발사하고 심지어 자신도 죽기 전에 사람을 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례를 판단하기가 더 어렵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법 집행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경찰이 피의자가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도록 부추기려고 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섹션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이게 정말 그 사람이 죽고자 해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정말 죽게 된 건지를 판가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죠? 다만 그 사람 품속에서 유서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이 죽은 다음에 무기를 보니까 그냥 공기총이었어. 이러면은 타인을 이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구나라는 게 확실해지는데, 그게 아닐 경우 진짜 폭탄이었어. 진짜 실탄이 있는 총이었어. 이러면은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제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일을 벌였는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다만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많이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분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내가 총을 쏘기를 유도하는 것 같은데? 라는 식의 생각이 들면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프로세스를 또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경찰 자살에 대한 현상은 1981년의 뉴스 기사와 1985년 이후의 과학 저널에서 설명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건과 이 현상 자체를 분간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때 이후로부터는 실질적으로 경찰을 이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게 됐다는 거죠. 이 문구는 그래서 1987년 이후에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흔한 현상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경찰 자살에 대한 최초의 연구 중에 일부는 2004년 델타 경찰서의 릭 페런트 경사에 의해서 완료되게 됐습니다. 페런트 경사는 843건의 경찰 총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약 50%가 피해자 촉발 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촉발 살인을 자살을 결심한 개인이 법 집행관의 사살을 강요하기 위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건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예시가 있습니다. 비틀즈의 연구가 케네스 워맥에 따르면 1976년 밴드의 로드 매니저였던 멜 에번스가 경찰을 이용해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유는 전날 밤에 그 사람이 썼던 유언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사실 이제 보통 계획해서 범죄를 저지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유언장을 남길 일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뤄봤을 때 경찰을 이용한 자살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론을 하게 된 거죠.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자살을 하려는 사람과 유사한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경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1990년 11월 13일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아라 모아나 학살 사건에서 용의자가 집에서 나오면서 경찰한테 나를 죽여! 라고 소리쳤고요. 경찰은 쏴가지고 죽였습니다. 죽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죽여달라고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판례로 남은 거죠. 2005년 5월 5일 은행 강도였던 패기 토 텔라스는 장난감 권총을 들고 총격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실제 무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기인 걸로 행사하면서 돈을 뜯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2015년 10월 22일 트롤해탄 학교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였던 안톤 룬딘 페테르소는
공격 1시간 전에 온라인 친구에게 빌어먹을 경찰들이 제대로 조준해줬으면 좋겠다. 난 정말이지 이 난동에서 살아남고 싶지가 않다. 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또한 한두 시간 안에 죽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자기 스스로를 증오한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페테르소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담은 이 사건에 대한 책에는 공격 전에 몇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을 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지, 아니면 평범하게 자살을 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을지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자살을 하는 일련의 방식으로 남을 해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네요. 그런 점에서 자살도 나쁜 행동이지만 이건 좀 죄질이 나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죠? 여튼간에 좀 상상할 수가 없는 행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좀 잠깐만 하자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은 이제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감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사망에 대한 욕구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진 않다. 다만 그러면 도움을 받고 스스로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끊기로 했으면 정말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면 되는데 타인을 해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죽기 위해서 타인을 해하는 건 너무 잘못된 방식인 거죠. 여튼간에 이런 일들은 개혁하면 안 돼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는 건 절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여튼 그런 아주 씁쓸해지는 이야기였네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해결 살인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CCTV가 없는 곳이 없고 모든 차들에도 다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살인사건이 해결되는 게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미해결 살인사건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NPR이라고 하는 미국의 뉴스 사이트인데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의 미제 살인 사건의 발생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더 많은 살인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어서 이미 큰 슬픔에 빠진 가족들의 슬픔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특히 총기 폭력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유색인종 사회에서 경찰과 대중 사이의 신뢰가 크게 깨지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마크 레가스피는 사촌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아트겔 아나보 주니어의 살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2022년 5월 18일 캘리포니아주 이스트 오클랜드에 있는 인기 필리핀 패스트푸드점 럭키 37 바로 앞에서 총에 맞고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형사들은 도주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CCTV 영상과 차량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전이나 추가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레가스피는 말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났는데 뭔가 알고 싶어요.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과 가족이 오클랜드 강력계 형사들로부터 몇 달째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말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실제로 사건이 발생해서 사망까지 했는데 경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인터뷰인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살인사건 해결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살인사건의 해결 또는 해결에 대한 비율은
수십 년 동안 감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미국의 살인사건 해결률은 50%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져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여러 대도시에서는 최소 한 건의 체포로 이어지는 살인사건 발생률이 30% 초중반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건 중에 한 건은 안 잡힌다는 거예요. 네, 미국의 경우에. 근데 이제 얼핏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어디든지 CCTV가 있고 차만 해도 다 블랙박스가 있는 시대인데 어떻게 안 잡힐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 어반랩스의 공공정책연구원이자 명예교수인 필립 쿡 교수는 수십 년간 정보 수집률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사람인데요. 2020년에 전국 정보 수집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전국 정보 수집률은 거의 50%에 달했는데 이는 FBI 기록 사상 최저치였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쿡과 다른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상호 불신이라고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살인 해결률이 낮으면은 향후에 조사가 지연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선 체포를 덜 하게 되고 이렇게 덜 하게 되면은 살인이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경찰이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거나 보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라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은 해결을 뭘 못했어? 근데 계속 남아있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 그러다 보면 이쪽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투입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사건이 일어나도 얘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경찰이. 그러니까 더 안 잡혀.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경찰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프레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뭔가가 안 잡히니까 계속 그게 악순환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이고요. 또한 필립 쿡 교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총기 폭력으로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는 경찰이 무능하거나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하거나 성공적인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이것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악순환입니다. 라고도 덧붙였대요. 이게 뭐냐? 결국은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증거를 안 줘. 예를 들어서 탐문 수사 같은 걸 하면서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봤습니까? 이러면서 최대한 그 사건에 대한 목격자를 찾아야 되는데 목격자도 이미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봤자 네가 뭐 잡겠냐? 이런 식이니까 안 알려주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이걸 제가 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다른 기사를 통해서 다룬 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것도 되게 크다는 거예요. 이 방금 첫 번째 알아봤던 그 사건 있잖아요. 이제 실제로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답변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도 유색인종 분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미국 쪽은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뭔가 과잉 진압을 통해서 유색인종을 경찰이 쏴서 죽였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폭동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이제 인권 운동 같은 게 벌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흑인이나 이런 유색인종들이 경찰이 와가지고 계세요. 실례합니다. 저 이런 분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탐문 수사를 하면은 그냥 협조를 안 해버려. 아 됐어 몰라요. 쾅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을 그냥 싫어하는 거지. 네. 이러면서 정보 수집률이 떨어지니까 범죄가 해결이 안 되는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누구도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류의 사건들은 절대 종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오클랜드 경찰서의 부서장이자 전직 살인사건 담당 부서장이었던 드레넌 린지 씨가 말했다고 합니다. 린지 씨는 그녀가 고용한 16명의 형사 중에서 베테랑들이 한 번에 2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는데, 이는 형사들이 1년에 평균 4에서 6건의 새로운 살인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연방 권고안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프로들인데 이게 안 잡고 싶어서 안 잡는 게 아니라 원래 1년에 4건에서 6건 정도의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어져 있는 사건의 총량은 20건 이상이야. 한 4배, 5배가 많은 거죠. 이러니까 처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은 협조하고 싶어 하질 않고요.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복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지역사회에서 밀고 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도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해서 이 사람을 살인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해야 합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애당초에 사람들이 이제 어디 나와서 증언을 하고 이런 과정들에 상당하게 거리낌을 느끼기 때문에 필수적인 증거로 채택될 만한 그런 것들도 얻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다른 이제 목격자들로부터. 왜냐면은 이게 또 흑인 문화권이나 이런 곳들은 또 지역사회에 굉장히 묶여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살인사건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범인일 텐데 사건에 대해서 아는 다른 목격자가 있다고 해도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순간 걔는 그 패밀리를 다 등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사회를. 배신자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못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정보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면은 딴 건 모르겠지만 선진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범죄율 같은 것들이 높을지 몰라도 해결률도 높겠지란 생각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살인사건 해결률이 50%가 안 된다는 건 상당히 좀 의외인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진짜 우리나라가 많이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뭐랄까 상호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더더욱이 인종 관련된 문제가 정말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인종끼리의 뭔가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본인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야 될 텐데, 백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인종차별이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흑인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미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티피컬한 스테레오타입의 그런 것들이 좀 깨질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 탓을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그런 아주 더 씁쓸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되게 다 씁쓸해지네요, 뭔가.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4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더 부유해진 사람들 이라는, 오늘 좀 다 씁쓸하네요.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도 큰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식의 인생을 살게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계획대로 정말 다 안 됐죠, 그때.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는데 누군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부유해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떤 분들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사이트는 더 가디언.com입니다. 가디언지 할 때 그 가디언이 맞고요.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40% 더 부를 축적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포브스지가 최근 발표한 미국 최고 부자 명단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 대부분 지역이 폐쇄된 가운데에서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의 재산은 작년에 4조 5천억 달러가 증가해서 40%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순자산 2,010억 달러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각각 순자산 1,905억 달러와 1,345억 달러로 그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초부유층의 대열에는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44명의 신규 인물이 추가됐는데요. 그 중에는 빌 메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의장인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 그리고 비트코인 억만장자인 캐머런과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의 공동 창립자인 누바르 아페얀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압도적인 부를 더 축적한 부자들이 있다는 건데 공통점이 있긴 하네요. 그죠? 결국은 지금 다 오른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휴먼 커넥션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인터넷, 핸드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네요. 우리가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이제 더 많이 이용하게 된 것들이잖아요. 그때 부자가 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고요. 팬데믹은 초기에는 기록적인 해고 물결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시장은 상당히 회복됐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여파는 여전히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급등했는데 이로 인해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부는 불균형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포브스의 재산부문 부편집장인 캐리 돌란은 불확실성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경제에도 불구하고 2021년 포브스 400에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훨씬 더 부유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부유층이 팬데믹을 잘 견뎌낸 것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포브스 400에서 처음으로 순위권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르겠지만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추정 재산은 25억 달러고요. 올해 기준치보다 4억 달러가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라고 해서 뭐랄까 봤지만은 상당히 씁쓸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힘든 거는 소시민들이고 죽어나가는 것도 소시민들인데 이걸로 돈을 버는 건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씁쓸해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결국은 시대의 흐름을 뒤흔드는 거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편승을 해서 나아가는 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다수가 값어치라고 판단하고 쫓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욕망을 해서 쫓게 되는 가치인 건지 아니면 국가나 기업에서 이런 욕망을 해라 라고 시켜서 우리가 그거에 현혹된 건지를 좀 분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힘든데도 우리를 통해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씁쓸하다. 그리고 기업이라면 아마도 좀 더 우리 덕분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이용자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뭔가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소시민스러운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네요. 여튼간에 그런 또 씁쓸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오늘의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속 씁쓸한 이야기만 해가지고 조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바로 세균이 더 강력해진 이유가 손소독제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말이 되나? 소독제는 세균을 없애려고 쓰는 건데 요것 때문에 세균들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어떤 이야기인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죠.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NPR이라고 하는 한 뉴스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일부 박테리아가 손소독제에 대한 내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름의 기사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박테리아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코올 기반의 손소독제 때문에 더욱더 내성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 호주 전역에 있는 병원들은 직원, 방문객,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병실과 복도에 손소독제 디스펜서를 더 많이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알코올 기반의 소독제가 환자의 포도상구균 감염과 특정 약물 내성균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러한 감염률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사람들이 손소독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감염 사례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정 감염 사례는 더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소화관, 방광, 심장, 그리고 신체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박테리아로 인한 엔테로코커스 감염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호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손소독제가 더욱 대중화됨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이러한 유형의 감염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혈액 감염인 폐혈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포도상구균이나 특정 약물의 내성균을 퇴치하는 데에는 이 알코올을 쓰는 손소독제가 유리한 게 맞다. 다만 그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균들의 감염이 더 증가하게 됐다는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손소독제를 많이 설치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요. 이 박테리아 중에 몇몇의 균주가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적어도 아직까진 알코올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진 않지만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이는 곧 박테리아가 알코올을 뿌린 후에도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진들은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알코올 농도를 23%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농도로 조절을 해봤습니다. 70%가 됐을 때 알코올의 농도가요, 박테리아가 완전히 제거가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손소독제는 알코올 농도가 60%밖에 안 되고요. 멜버른 대학교의 도허티 감염 및 면역 연구소의 연구원이자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인 티모시 스티니어는 저희가 아는 한 병원 내 박테리아가 알코올의 내성을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알코올이 쇠망치처럼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세균들은 혁신적인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30분마다 2배로 늘어날 수 있고 수십억 마리의 무리지어 이동하는 개체군을 다룰 때는 이 진화가 정말 빠르게 일어나죠. 라고 해서 박테리아도 결국은 어떤 유기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를 해온다는 건데, 여태까지는 알코올이면 다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코올을 계속 우리가 쓰니까 여기에 내성을 갖추게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이 알코올의 농도를 높이면은 박테리아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들이 아주 위협적인 게 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고농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내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결국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알코올을 이용해서 손 씻는 것보다도 그냥 비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손 씻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란 새로운 추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누와 물은 병원과 개인 용도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코올제 손소독제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이 프라이스의 다음 이제 고민은 박테리아가 계속해서 진화를 하면서 더 높은 농도의 알코올을 견딜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그게 다음 연구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야, 근데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네요. 이거는 당연히 그냥 균이니까 알코올이면 죽일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얘네들도 유기체였던 거임. 얘네들도 진화를 거듭해서 여태까지 살아남았던 강력한 놈들이었던 거임.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 씻기를 더 많이 자주 하는 게 좋은 거네. 너무 알코올 이걸로 했다고 손 씻었다고 너무 기고만장하지 말고 손을 물과 비누를 통해서 씻는 게 더 중요한 습관이다 인 거네요, 결국은. 다음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거짓 기억이라고 하는 짧은 단어인데요. 이게 뭔가 사람의 기억력은 뭐랄까 자기가 기억하는 한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전에도 이제 으스스한 상식할 때 다뤘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내셔널 지오그래피였나 아니면은 디스커버리 채널이었나 거기서 했던 그건데 그 기사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못했던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거짓 기억을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ABA, 아메리칸 바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여기는 미국 변호사 협회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기사입니다. 디즈니 월드에서 벅스 버니를 보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벅스 버니는 그 워너브라더스의 대표 캐릭터인데 디즈니랑은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죠. 근데 디즈니 월드에서 벅스 버니를 본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밝은 미래를 꿈꾸던 자신감 넘치는 22세 여성 제니퍼 톰스는 4.0의 완벽한 학점으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곧 결혼을 할 계획이었죠. 순탄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어느 날 저녁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보니 목에는 칼이 겨누어져 있었고 한 남자가 다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그녀는 범인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날 밤 제니퍼는 정신을 차리고 이웃집으로 도망쳐서 살아남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법정에서 다시 한번 로널드 코튼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이보다 더 준비되고 자신감 넘치는 증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범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몬드 모양의 눈, 높은 광대뼈, 그리고 짙은 콧수염을 눈여겨보게 되었죠. 그래서 코튼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됐고요. DNA 증거로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10년 넘게 감옥에 갇혀 생활하게 됐습니다. 전 과목 A를 받았던 대학생 제니퍼가 어떻게 틀릴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바른 생활을 하는 대학생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밤에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걸 겪게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을 겪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됐는데 이제 법정에서 이제 뭔가 목격자를 불러가지고 여러 범인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세워놓고 혹시 이 중에 당신이 봤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제니퍼가 저 사람이에요 하면서 확 지목을 한 거야. 분명하다. 내가 봤던 사람이 저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경찰이나 검찰도 이 사람의 행실이 너무 똑부러지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 이 생각에 증인의 그런 말을 토대로 로널드 코튼이라고 하는 용의자를 이제 감옥에 보내버렸어. 그리고 10년 동안 그 사람이 복역을 했어요. 근데 DNA 검사를 해보니까 범인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만 듣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무고하게 썩게 된 건데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평상시에 굉장히 똑부러진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도. 자, 197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과정을 간 마친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로서 연구 경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기억의 근본적인 개념을 연구하는 자신의 뿌리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더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로 나아가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녀는 기억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변형하는 것은 영화 토탈 리콜이나 인셉션처럼 전문가들이 외과적으로 가짜 기억을 뇌에 심는 거랑은 다릅니다. 로프터스는 사건에 대한 기억이 실제로 일어난 일과 다른 무언가로 반영하도록 자연스럽게 바뀌는 그 경험,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그녀가 했던 그 연구가 우리가 지금 거짓 기억이라고 부르는 연구 분야의 선구자가 되게 된 하나의 경위가 됐다는 거죠. 로프터스는 개인의 기억에 단어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동차 사고 필름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차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 속도가 얼마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한 집단한테는 smashed 라는 말을 썼고 다른 한쪽에는 hit 라는 단어를 썼어요. smash는 말 그대로 강하게 때려 박았다는 뜻이고 hit는 부딪혔다. 이런 식인데 그냥 두 사람한테 같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말만 다르게 한 거죠. 얼마나 세게 부딪혔습니까? 랑 얼마나 세게 접촉했습니까? 이런 단어의 뉘앙스를 다르게 해서 설명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다르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 필름을 보여주면서 이 차가 얼마나 세게 부딪혔을지 그 속도를 한번 예측해 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라는 단어를 들은 이 비교군들은 실제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예상을 했고요. 다음 대조군, 이 차들이 얼마나 세게 접촉을 했을지 속도를 예측해 보세요 라고 말한 대조군한테는 실제 속도보다 더 느리게 부딪혔을 거라고 속도를 제시했다는 거죠. 단어 자체가 현상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물론 지금 알아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그거랑 용의자를 잘못 고르는 거랑은 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거짓 기억에 대한 연구가 발전되게 되면서 이제 분야가 확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심리학 쪽으로도 영향이 가게 됐는데 많은 심리학 문헌에서 면접관이 정답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개인의 반응에 편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목격자한테 진짜예요? 저 사람 맞아요? 라고 특정적인 어조로 질문을 하면은 맞는데? 아닌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톤으로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에 대한 그게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학교 선생님이 뭔가 설명할 때 야 A 플러스 B 하고 하면은 C가 나오는 게 맞지?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네 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야 유수아 이거 맞아? 하면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질문에 의도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누가 같이 신문 같은 걸 주도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목격자가 어떤 용의자 한 명을 지목했어. 5명 중에 한 명을 골랐어. 근데 그 면접관 옆에 있는 수사관이 예,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을 골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첨언을 하면은 더 자신감을 갖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확정적으로 저 사람이 맞아 라는 식으로 기억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기억이 혼동될 수 있고
타인에 의해서 약간의 변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벅스버니와 디즈니랜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이제 워싱턴 대학교에 한 올라와 있는 기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워싱턴 대학교의 기억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던 제키 피크렐과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이 두 사람이 뭘 했냐면은 일종의 설문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즈니랜드의 광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읽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그룹한테는 만화 캐릭터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디즈니랜드 광고를 읽게 했고요. 두 번째 그룹한테는 같은 광고를 읽고 인터뷰실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1.2m 높이의 벅스버니 골판지 인형을 보여주게 했습니다. 하지만 벅스버니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룹은 디즈니랜드 광고인데 가짜로 합성을 했어. 그 캐릭터 사이에 벅스버니 캐릭터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그 가짜 광고들 보여주고 다른 어떤 벅스버니 골판지 종이로 되어 있는 인형도 보여주게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부류의 그룹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디즈니랜드 광고 보여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디즈니랜드 광고를 보여주고 벅스버니 골판지 인형도 보여준 거. 세 번째는 가짜 디즈니랜드 광고를 보여준 거. 네 번째는 가짜 디즈니랜드 광고도 보여주고 벅스버니 인형도 보여준 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B, C, D 그룹은 벅스버니를 어떻게든 보게 된 거잖아요. 이 중에는 만났다. 내가 갔을 때 옛날에 디즈니랜드에서. 혹은 만나서 악수도 했다. 이런 식의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노출 그룹의 40% 정도가 벅스버니를 실제로 봤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벅스버니를 만나서 악수했던 것을 실제로 기억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안다 라는 것은 실제 기억은 없지만 그게 일어났다는 걸 확신한다는 의미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억했다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한 건 아니어도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벅스버니가 중요하다, 디즈니랜드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광고에 노출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유튜브도 광고가 있고 뭐 신문 광고든지 길거리 어딜 가도 광고가 한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아주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브랜드에 대한 뭐 좋은 이미지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경험했다. 저 브랜드 좋은 브랜드. 실제로 써본 적은 없지만 이런 식의 인식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특히나 가짜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만큼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온전하게 바뀌지 않고 내 뇌에서 기억하고 있는 정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그렇게까지 신뢰할 만한 게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거짓 기억, 가짜 기억, 생성된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전설들을 많이 읽어왔죠. 그 중에는 뭐 MK 울트라 같은 타인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의지나 욕구 같은 것들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의외로 생각보다 이런 외부에 알게 모르게 있는 알력 같은 거에 상당히 많이 치우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이게 정말 현실이 맞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타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에 너무 휩쓸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이야기네요. 오늘 이야기는 전부 그런 이야기밖에 없었네. 하여튼간에 아주 으스스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섭죠? 네, 현실이 더 무섭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